자,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이 유죄로 판명이 났죠.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2심 고법의 재판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거 전담 판사. 자, 어떤 재판들을 맡았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12.12. 우리가 뭐 12.12 하면 12.12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 12월 12일 날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딱 4일 남았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사실상 정지가 되면서 여당의 어떤 그 대권 구도도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만약에 야당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어떤 잠룡들이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심리 재판부 배당이 완료됐는데, 먼저 1심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6부. 예, 네. 어떤 곳입니까? 형사 6부 최근에 좀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판결 하나 내렸습니다. 그 최강욱 예전에 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왜 고발한 그 고발 사주 의혹 있죠. 전 손준성 고검검사에게 대해서 예.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안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고발했던 건데 1심에서 손준성 검사가 유죄를 받았는데 예. 2심에서 이 형사 6부에 배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손준성 검사가 무죄로 선고받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고발했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민감했고 대선 때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는데 1, 2심 유죄가 바뀌었는데 이게 2심인 이제 여기서 고법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대등 그 재판부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법 적용을 가진 세 사람이 했다는데 지금 여기에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통 법관 경력이 있는 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말하자면 이쪽 재판의 사례로 꼽았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원칙적인 좀 재판을 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여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재판부 배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사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계속해서 매주 하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따박따박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이유로 보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 633 이렇게 되면 상반기, 적어도 내년 가을 안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출마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빨리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래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고법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그렇게 매주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서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권 인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서울고법처 형사 6부가 이른바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배석 판사들 간의 경력의 차이가 대단히 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장이 지나치게 그 사건의 결론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등등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경력을 대등하게 맞춘 재판부들이 생겨났는데 저 고등법원 대등재판부는 보통 세 분의 법조 경력을 합하면은 한 60년에서 70년, 많게는 한 75년까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등한 기수, 보통 예를 들면은 뭐 그 부장이 25기면은 좌우에 다른 배석 부장들도 뭐 26기, 27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로 아주 대등하게 합의를 해서 결론을 정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 웬만해서는 잘 파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심리를 하고 판결문을 쓰기 때문이죠. 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최수영 평론가께서 손준성 그 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주심을 맡은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에도 지금 부장판사 그 주심을 맡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떤 재판부의 성향,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 대등재판부가 갖는 신중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뭔가 결론이 정해지면은 정말로 대법원 가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송치인 부의장.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자주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이 탄핵을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전에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함이다. 이걸 분리해서 봐야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1심을 통과했고 공직선거법과 그 위증교사 혐의는 1심을 통과했고요. 예. 2심과 대법원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과 오히려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의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했던 발언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뭐 위헌적 요소는 확실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를 했을 경우, 탄핵이 됐을 경우 대통령이 되는 거 이재명 아니냐, 민주당에게 정권 주는 것 아니냐, 그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탄핵 소추에 반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한 위반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탄핵 소추에 반대하는 사유가 정치적 사유, 정략적 이유 이런 것들로 드러냈던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차를 분리시키자. 탄핵 열차도 출발시켜야 되고요. 탄핵 일정은 원래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돼서 추가적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 열차의 목적지에 도착할지 모르죠. 그러면은 이 열차가 각자 출발해서 언제 어떻게 서로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지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이걸 연계시키면서 이 하나의 열차를 지연시킨다. 하나의 열차를 늦게 출발시킨다. 이거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게 아니죠. 보수 정당이야말로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어제 김상훈 의원이 투표장에 가면서 보수의 가치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표장으로 향한다는 그 말했던 거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느껴야 됩니다. 탄핵 열차 출발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이 열차가 누가 먼저 도착할지에 대해서는 운명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났죠. 선거법에서는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자, 1심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2심에서는 그게 뒤바뀔 수도 있는 거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받고 있는 재판은 5가지나 됩니다. 아직 시작 안 한 재판도 있고요. 어쨌든 선거법 위반에서는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이 나왔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른 재판들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준비 절차를 밟고 있고 배당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도 이 재판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절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재판받고 검찰 수사 다 받았으니까 재판 받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내란죄 관련해서 소추받아서 기소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정부를 예산으로 압박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으로 압박하고 하는 이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향후 남은 정치 일정과 관련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이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 갈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던 재판 지연 전략이 너무 많은 꼼수였고 너무 많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이 자꾸 속도를 내니까 탄핵 열차를 빨리 조기 가동시켜서 이제 김민석 의원의 말을 빌리면 6개월도 아깝고 6초도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정치적인 속내가 없을까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은 이렇게 극심한 아노미적 상태를 뭔가 정치적 안정성으로 돌려주려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의 노력과 모습보다는 이걸 더 불확실성을 제고시켜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공포감까지 조성시켜서 빨리빨리 이렇게 압박하는 이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당연히 분리돼야죠. 저는 사법부의 판단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유로 서두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질서 있는 퇴진하는 방식 보고 탄핵 추진하라는 겁니다. 저도 그건 용인하겠습니다. 예, 김치전 대변인.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급한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하야 시점을 늦추고 뒤로 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늦추려고 한다. 여기는 그래서 당기려고 한다. 지금 이게 첨예하게 맞물려 있으면서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보다는 양당 모두 뭐 당리당략만 따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가장 많은 당리당략을 따지고 있는 것이 어딘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뭇거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 앞에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딥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과 정부는 누구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옹호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탄핵을 막은 이 모습, 이것이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당리당략밖에 안 보인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가야 맞는 해법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자 양쪽의 주장이 참 첨예하죠.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큰 것이냐, 자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열차가 더 빨리 갈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빠를지요.